우리 사회엔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노사 갈등, 빈부격차, 세대 갈등, 불균형 발전에 의한 지역 갈등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1인당 GDP의 27%를 사회적 갈등 관리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최대 246조이며 모든 국민이 매년 900만 원씩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각 영역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런 갈등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공정, 평등, 정의의 가치를 실현할 화합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연구소 최고비전 책임자를 맡고 있는 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구 문제, 지역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전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신부이고요. 홍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출신 방송인이자 피아노 연주자 다니 린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지역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격차 발생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인구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인구 변화가 훨씬 가속화되면서 불로소득이라든가 부동산 이슈로 고령층, 청년층의 대결로 이슈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부장이라고 하죠. 흔히 외상장부라 불리는 재정구조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면서 지역격차의 심도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한 축에서는 인구가 몰려드는 서울공화국의 문제, 또 한 축에서는 가소화된 지방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산업의 발전 양상하고도 좀 엮여져 있어서 옛날에 이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은 넓은 땅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뭔가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의 산업이 지식산업화 되고 있고 지식산업화는 특징이 사람들의 밀도가 높고 교류가 많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울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과도한 사례는 없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출생해도 교육과 취업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현상들, 바로 사회이동인데요. 이것들이 훨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도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옛날처럼 공단 짓고 뭐 이런 종류가 아니고 저는 휴먼 캐피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에는 우수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밀도를 높여가면 좋은 건데 서울하고 똑같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어떤 특정한 산업군 또는 문화가 됐던 뭐가 됐던 종류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본 해결책은 역시 교육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인재들이 최소한 지역에 남아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 유럽에 보면은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뭐 이런 식으로 국립대학교 위상이 비슷하게 다 올라가 있고 교수 학생들 파견되고 이렇게 같은 졸업장도 받고 순환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교 시스템이라도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정도 차이면 굳이 서울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박사님하고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무조건 대학교 베를린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보통 자기 지역에서 그냥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의 학교의 서울이 없어지면 좀 지역 격차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지역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보탠다면은요. 세분화된 정책들을 부처별로 쪼개서 지금 펼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아마 부처 단위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부처 위에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수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조업 수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에 포트폴리오를 맞춘 내수나 서비스업 혹은 기술 혁신적인 신사업에 좀 많은 방점을 찍어가지고 규제도 좀 낮춰주고요. 기회들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후속 세대들에게는 부모 세대의 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다양한 인생 모듈, 샘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제안, 응원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는 결국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법을 찾는 게 갈등을 해소하는 첫 번째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청년 대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 씨가. 감사해요. 그렇게 봐주셔서.
다니엘 씨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청년 대표로서 생각하는 미래의 가장 심각한 갈등은 바로 빈부격차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치문사에서 대한민국 2030 세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유형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했는데 빈부 갈등이 36.4%를 차지하면서 전체 1위 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이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 그리고 복지 제도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도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나이 든 층을 좀 부양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2019년에는 실시한 설문조사 있는데 약 51%가 연금이 고갈될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응답했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청년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고 우리 신부님이 이제도 오랫동안 청년들을 좀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거의 생각하세요? 제 마음은 청년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또 특히 고민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일 와닿았던 거는 기회가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공정 사회. 아예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점도 틀린 곳에서 시작한다는 의식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핵심은 빈부격차를 만들어낸 이 자원의 배분의 문제, 이 원칙의 룰을 이제는 조금 더 말씀하신 공정이라든가 정의로운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균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출발 자체가 다른 것도 제도라든가 외부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거리를 좁혀주는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것들을 없애지 말고 곳곳에 세워두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그게 하나둘씩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청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라도 좀 주어져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라도 나오면 좋은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산업 구조가 잘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디에서 기업을 하고 브랜드가 있고 뭘 만들어 놨죠. 그럼 이제 새로 진입해서 결국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안정된 직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중산층으로 갈 수 있도록 급여를 계속 받든지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이제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 이제 기업을 만들거나 자신들이 일으켜가지고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 진입장벽이 그렇죠. 만만치 않죠. 진입장벽도 크고 규제도 많고요. 이미 자기네들이 카르텔을 결성해 놓은 산업에 치고 들어가는 게 원천 봉쇄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청년 입장에서는 좌절이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회도 안 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부양은 더 많이 해야 돼.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결국 빈부격차는 청년 계층과 고령 계층 간의 세대 갈등이 특히나 이제 우리 아파트, 부동산 굉장히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자산 소득의 격차는 사실은 이제 운명론적으로 봐도 후속 세대에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겠죠. 하지만 근로소득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청년 계층이 적어도 자산소득은 아니나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주고 그 제도 속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선택들, 카드들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방식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미래의 갈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갈등이기도 한데 점점 심해질 종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 격차,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AI 얘기도 나왔고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도 막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사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의 양상 이런 것들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잘 알고 소유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잘 되고요. 반대로 이 부분을 잘 못 합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점점 여기에서 이제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빈부격차라든지 또 이 격차, 세대 격차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기술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의 산업이 없어지거나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뭐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게 이제 타다 같은 최근에 있었던 2018년 10월 달에 이제 타다라고 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렌터카 형태로 하는 건데 11인승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운전자 알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했던 건데 이제 택시 업계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게 일종의 면허 없이 운행하는 불법 택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이게 편법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법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르죠. 이런 11인승에서 15인승 이상 차량을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시간을 넣어버렸어요. 시장 안정 기여금이라고 해가지고도 돈을 또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택시 산업 쪽을 이제 편들어주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하게 되죠. 근데 뭐 일면 이게 어느 쪽이 맞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혁신의 기회를 우리가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국가의 라이센스 제도를 통해서 운영되던 산업이 갑자기 무용지물화되는 상황이 닥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시각이 사실은 부딪히는 거죠. 근데 택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로봇 같은 거 도입 많이 되고 있고 AI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완전 자동화 콜센터 하고 무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주문하는 걸로 해버리니까 금전 출납하고 그 계산해 주시고 하던 분들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고용자들하고 산업 차원에서 보호받던 회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 쫓겨나거나 일을 못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될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소비자 쪽에서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막 나오죠. 이제 얼마 전에도 뉴스가 잠깐 나왔었지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된 갈등이 앞으로 혁신과 기존에 있었던 어떤 체계 사이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격차를 벌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혹은 다 같이 올라가는 방식으로서 다 같이 올라가면 나아지죠. 예, 네. 이런 방식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그러려면 1인당의 인적 능력들을 좀 키우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좀 가줄 필요가 있고요. 아마도 인재 투자라고 할까요? 인적 자원의 새로운 전환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거를 흔드는 뭔가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배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변화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정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믿고 대비도 잘 안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최저임금제부터 시작해서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너무 강력한 이런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연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직장을 잃으면 나가서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기본소득제일 수도 있고요. 사회보장제도의 좀 강화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뭐 직장 잃어도 또 기회가 생기면 다른 걸 좀 할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재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거죠. 지금 있는 세금에서 막 이렇게 올리면은 저항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게 로봇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디지털세 얘기도 나오거든요. 로봇세는 뭐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뭐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주장해야 돼. 그다음에 디지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명 구글세라고 요즘에 부르기도 하는데 2019년 프랑스에서 이제 진행된 건데요. 2019년 7월 달에 이제 연매출 7억 5천만 유로, 프랑스 내에서만 330억 이거 이상 이제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는 연간 총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내라. 이거를 OECD 차원에서도 명문화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각국 정부가 매년 한 4% 정도 늘어나서 1천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는 이제 110조가 넘는 그런 돈을 세금으로 더 거둘 수 있을 거로 추산이 되고 그러면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교용을 할 수 있는 거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여러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촉발점, 통일의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인구 문제, 특히나 이제 인구의 데이터 가지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이제 인구 문제 핵심은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자, 그렇다면 북한은 한국보다 저출산 문제가 덜하니까 통일이 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면 야, 그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9명이
북한에서도 굉장히 지금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사실 일정 구명이 나올 상황 논리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피임이나 낙태 같은 것들은 북한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거든요. 그다음에 뭐 나왔을 때 사회보장 같은 것들도 물론 그 질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제도적으로는 보장하잖아요. 제도적으로 보장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거에 대한 큰 리스크가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구가 합쳐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북한의 노동력이 한국에 배치가 됐을 때 소위 한국의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될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사실 통일 이후로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는데 사실 그런 지역 갈등이라든지 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통일 이후로는 우리가 동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서독으로 많이 갔으니까 서독에서 어떤 인구 밀접도가 엄청 높아지고 동독에 있는 기업들은 갑자기 통일되니까 거기 기업들하고 같이 경쟁하게 되고 거기 익숙하지 못하니까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실업률이 급증했고 폭력 그리고 심지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특히 90년대 초반에 많이 보냈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제 이야기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개발을 전혀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자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그렇죠. 그런 글로벌 네. 자본들이 사실 가장 가기 좋은 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사실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 됐을 때 북한하고 딜을 하는 이야기가 진짜 진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은 땅을 보면서 와 내가 여기 투자하면 대박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도 진짜. 얼마든지 뽑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 이슈를 바라볼 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가 이제 한민족이고 또 분단됐으니 당연히 합쳐져야 된다라는 또 당이론에 가까운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북한이라는 지역, 공간을 바라보는 인식인데 소위 그 생산의 거점으로서 한국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블루오션이고요. 일정 부분 이제 구매력이 만들어지고 나면 소비의 어떤 시장으로서 그 시장을 바라보는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통일하는 게 맞죠. 당연히 통일해야 돼요.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해서 북한에서 좀 이렇게 레벨이 올라오면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좀 되고 우리도 좀 그러면 그때부터 교류가 늘어나도 되거든요. 독일도 우리의 그 통일 뭐 비용도 있고 뭐 사실 거의 한 2,000조 원 넘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자유의 순간을 놓칠 수도 없어서 갑작스럽게 통일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거였죠. 한반도가 통일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좋은 점들 많은데 일단 고구려 관련된 연구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인구 밀접도 문제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국방비 엄청 많이 드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되면 공평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뭐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복지에 좀 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10년 동안 매해 평양을 간 기회가 있었어요. 어쩌다가 저희가 이제 민간 대표로 가면 우리 3명, 거기 뭐 6명 이렇게 같이 다녀요. 뭐 어디를 다 다니고 같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젊은이들은 말은 못해서 그렇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 같은 것들은 아주 우리하고 편하게 얘기할 정도니까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동물 이러지 마시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동물의 신부 맞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신부는 술 먹어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굉장히 화기애애해요. 오랜 세월 동안 벌어졌던 이 격차를 줄이는 일은 뭐 정말 험난한 길이거든요. 험난한 길이지만 저는 이 갈등의 구조를 교류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 그 과정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뭐 통일을 비롯한 여러 사회 갈등들을 통합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과연 다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통일을 위한 통일해야 된다는 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강대국이 되고 뭐 한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당장 이제 통일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즉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통일 지금 시급히 하는 것보다 종전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갈등보다는 조정과 통합이 결국 중요한 것은 화학적인
결합인 거거든요. 북한 사회가 품고 있는 이슈까지도 결국 한국이 안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갈등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게 사회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갈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해소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완전 갈등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갈등이 너무 크면 사람들이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이걸 줄여주고 감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포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갈등이라는 건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인 거고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 남도 완벽하진 않고 서로 그 부족함을 인정해서 같이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대한민국의 평화라든지 한반도의 통일까지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지구촌 사람들은 이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 걱정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갈등을 해결할 생각을 좀 접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사실은. 전 세계가 인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결국은 남북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다. 평화를 만드는 일에 다 같이 힘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It was a ride back to your house, a night of homecoming. What good is it to know now? Now that nothing can be done.